안녕하세요. 유라시아를 향한 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리즈 슬라브 마기 오르다의 지난 제2막에서는 문화권 가운데서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제3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제3막에서는 같은 서슬라브 문화권에 속하는 폴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왼쪽에 독일, 오른쪽에 구소련권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오랜 세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시련과 서름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손꼽히는 아우슈비츠와 카틴 숲 학살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폴란드 하면 대부분 동유럽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럽 지도에서 보면 중부 유럽에 가깝습니다. 유럽의 평원이라는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폴란드는 사방으로 열려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오랜 세월 주위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고 19세기에는 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분할 통치하면서 123년간 지도상에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또 공산주의 치하의 긴 어둠을 지나면서 폴란드는 참으로 박복한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의 역사 속에서도 폴란드는 위대한 인물을 꾸준히 배출해냈습니다. 특히 과학과 예술에서의 성과가 어마어마한데요. 노벨문학상 수상자만 5을 보유한 문학 강국인데다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위대한 과학자 마리 퀴리, 피아노의 시인 쇼팽 등 걸출한 과학자와 예술가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3막에서는 독일과 소련 사이에서 고통받아온 폴란드의 슬픈 역사를 두 개의 비극적 사건을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났던 카틴 숲 학살 사건입니다. 1943년 스몰렌스크 지역 근처 카틴 숲에서 15,000구가 넘는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권총으로 뒤통수를 쏴서 죽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처음 사람들은 당시 폴란드를 침략했던 나치의 소행이라고 생각했고 소련은 공식적으로 이 학살은 독일군이 저질렀으며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이 끝난 뒤에 미국이 특별조사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카틴 숲 학살 사건은 소련의 NKVD, 스탈린의 비밀경찰 부대가 저지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는 모두 스탈린이 직접 지시한 일이라고 합니다. 폴란드 측은 범인을 처벌하고 유족에게 보상하라고 요구했지만 러시아 측은 학살은 인정하지만 이는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소련 연방의 해체로 관련자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관계로 처벌이 어렵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물론 폴란드는 여기에 강력히 반발했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틴 숲 학살 70주년을 맞은 2010년 폴란드의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이 정부 관리들과 함께 카틴 숲 추모 행사에 가는 길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폴란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큰 슬픔을 안겨주게 됩니다. 카틴 숲 학살은 아우슈비츠 등 다른 2차 세계대전의 비극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편인데요. 폴란드를 대표하는 영화감독 안제이 바이다가 이를 영화로 만들어 세상에 알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안제이 바이다 감독은 14살 때 카틴 숲 학살로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자신이 겪은 비극이기도 한 이 사건을 매우 담담하면서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려내서 오히려 더 묵직한 슬픔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련군의 폴란드인에 대한 잔혹행위도 끔찍하지만 폴란드의 비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아우슈비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서슬라브에 속하는 나라로 실제로 폴란드인들은 모두 슬라브족 계열입니다. 그런데 왜 아우슈비츠를 포함해서 나치의 유대인 박해하면 폴란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걸까요? 이는 당시 폴란드의 민족 구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이민족에게 매우 열려있는 관용적인 나라였고 덕분에 유대인을 비롯해 많은 이민족들이 폴란드에 모여 살았습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폴란드에는 수많은 유대인 공동체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90% 이상이 나치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등지로 떠나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했을 때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폴란드인들과 이웃해 살고 있었습니다. 나치는 먼저 유대인들을 유대인 강제 거주 지역인 게토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한 곳에 모아 어딘가로 멀리 보내기 시작합니다.
1940년 독일은 크라쿠프 근교에 오시비행침, 독일어로는 아우슈비츠라는 이름의 유대인 수용소를 세웠고 3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이곳에 끌려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너무 많은 소설, 영화, 드라마 등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고 또 인간성의 정말 바닥, 거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덧붙일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시기에도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애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만이 작은 위안이 될 뿐인데요.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쉰들러 리스트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크라쿠프에 가면 유대인 거주 지역인 게토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들이 일했던 오스카 쉰들러의 공장이 박물관으로 남아있습니다. 독일인 사업가였던 쉰들러는 자기 공장에 게토의 유대인들을 대량 고용함으로써 나치의 만행으로부터 보호했고 전쟁 막바지에 이들 모두 아우슈비츠로 떠날 위기에 처하자 전 재산을 털어서 이들의 목숨을 구한 의인입니다. 이때 쉰들러가 자기 재산과 바꿔서 수용소에서 빼내온 유대인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바로 1200명의 생명을 살린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우리에게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로 널리 알려졌죠. 어릴 적 텔레비전에서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땐 그냥 훌륭한 위인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이익에 밝은 독일인 사역가였던 쉰들러가 자기 동족도 아닌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 나치를 구워 삼고 또 자기가 피땀 흘려 번 전 재산을 갖다 바친 이 행동은 지금의 눈으로 봐도 참 믿어지지 않을 만큼 대단한 일입니다. 저 짐승 같던 야만의 시대에 평범한 인간의 위대한 인간성을 확인시켜준 것만으로도 오스카 쉰들러는 분명 기억되어야 할 이름이 분명합니다. 현재 쉰들러의 공장은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장 입구에는 쉰들러의 리스트로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이름과 사진이 온 벽을 채우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다 보면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탈무드의 한 구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한편 나치가 폴란드의 유대인들을 이렇게 몰살할 때 이 땅의 주인인 폴란드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제까지 폴란드인과 유대인은 평범한 이웃이자 친구였지만 이제는 유대인을 아는 척만 해도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또 유대인보다는 나은 처지이긴 했지만 당시 폴란드인 역시 나치의 지배를 받으며 차별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인들이 택했던 다양한 삶의 양상은 이 시기를 다룬 문학과 영화들을 통해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주키퍼스 와이프와 어둠 속의 빛에는 목숨을 걸고 유대인을 지킨 폴란드인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을 돕게 된 동기와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어쨌거나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웃이자 친구 혹은 생판남이었던 유대인들을 도와준 이들의 용기와 신념은 새삼 뭉클한 감동을 줍니다. 또 영화 피아니스트에서는 자기 집에 유대인을 숨겨주거나 몰래 음식을 가져다 준 폴란드인부터 도와주는 척하면서 돈을 빼돌리는 사기꾼, 심지어는 현상금을 위해 나치에 유대인을 신고하는 폴란드인까지 각기 다른 선택을 했던 폴란드인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비춰집니다. 나치 지배하의 폴란드에서는 독일인과 유대인 그리고 폴란드인 사이에 수없이 많은 복잡한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당연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이분법적 구도였지만 오스카 쉰들러처럼 독일인이면서도 유대인을 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숨을 걸고 유대인을 숨겨준 폴란드인도 있었고 또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을 이용하거나 유대인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한 폴란드인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영화를 보다 보면 결국 한 인간을 규정짓는 것은 국적이나 민족, 종교가 아니라 오로지 그가 내린 선택과 행동일 뿐이란 사실을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현재 폴란드의 수도는 바르샤바입니다. 바르샤바는 쇼팽의 도시이자 피아니스트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이 피아니스트의 도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 피아니스트들의 꿈의 무대인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열리는 도시이자 영화 피아니스트의 배경이 된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바르샤바에서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오로지 피아노 분야에서 쇼팽의 곡으로만 치러진다는 점에서 다른 콩쿠르들과 차별되는 고유한 특색을 지닙니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데다가 때로 수상자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만큼 수상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동안 마르타 아르헤리치, 마우리치오 폴리니, 당 타이손 등 세계적인 거장과 스타 연주자들이 이 콩쿠르를 통해 배출되었고요. 2015년에는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당당히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떨친 바 있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바르샤바를 영화 피아니스트의 도시로 기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유대인 피아니스트의 생존기를 그린 영화 피아니스트는 1939년 나치의 폴란드 침공부터 1945년 종전에 이르기까지 바르샤바라는 한 도시가 겪어야 했던 파란만장한 비극의 역사를 한 개인의 삶에 녹여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충격적인 폐허 장면은 실제로 나치군이 도시의 85% 이상을 파괴해버린 잔혹한 사건을 화면 속에 생생하게 되살려내어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습니다. 작은 마을도 아니고 한 나라의 수도이자 동유럽의 주요한 도시였던 바르샤바가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된 데에는 1943년 바르샤바 봉기의 여파가 컸습니다. 1944년 여름 바르샤바는 종전의 조짐을 감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세가 기울어진 나치 독일의 패배는 시간 문제였죠. 조금만 기다리면 그토록 열망하던 자유를 얻으리란 생각에 바르샤바 시민들은 은밀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이 독일군을 내쫓고 나면 이제 다시 바르샤바를 지배할 거란 암울한 전망도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련군보다 먼저 독일군을 치고 폴란드인의 손으로 독립을 일으켜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당시 런던에 있던 폴란드 망명 정부는 바르샤바의 레지스탕스들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저항군들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영화 바르샤바 1944는 바로 이 바르샤바 봉기에 참가한 젊은이들의 무모하리만큼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리고 패배를 참신한 감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영화에서도 그리고 있듯이 바르샤바 봉기는 철저한 준비 끝에 시작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조국 해방의 뜨거운 의지로 똘똘 뭉친 저항군들이 기세 좋게 독일군에게 한 방을 먹이기도 했지만 곧 전열을 가다듬고 반항하는 독일군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봉기가 시작되면 힘을 보태주리라 믿었던 소련군 역시 디스와강 저편에서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죠. 결국 아무런 외부의 도움 없이 폴란드 시민들은 2달간 철저하게 고립된 채 투쟁을 이어나갔고 장렬하게 무너졌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저항군과 시민들이 죽어나갔고 도시 주요 시설과 건물의 피해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그는 이 도시를 완전히 깨끗이 쓸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군은 전차와 다이너마이트, 화염 방사기까지 총동원해서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린 바르샤바를 두고 폴란드 국민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옛 수도인 크라쿠프로 수도를 옮길 것인가? 아니면 망가진 바르샤바를 다시 복구할 것인가? 폴란드 국민들은 후자를 선택했고 예전의 사진과 기록들 그리고 자신들의 기억을 참고해서 벽돌 한 장, 창틀 하나까지 모두 전쟁 전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졌던 바르샤바는 시민들의 끈기와 의지 그리고 애정으로 다시 예전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되찾았고 1980년에는 바르샤바 역사지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바르샤바란 도시는 다른 유럽의 도시들처럼 몇백 년을 이어온 유구한 전통과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차라리 남쪽의 크라쿠프를 찾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바르샤바의 도시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으면서 건물 설명이나 표지판을 유심히 읽다 보면 이 도시의 벽돌 하나, 간판 하나에도 아픈 역사의 흔적과 기억이 생생히 서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를 딛고 일어선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생명력을 도시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제3막에서는 서슬라브의 나라인 폴란드의 비극적인 역사와 이야기에 대해 소개해보았습니다. 다음 제4막에서는 문화와 종교의 모자이크, 남슬라브로 이동해서 남슬라브 문화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